찬란한 노후를 함께 설계하는 황금빛 내일입니다. 어머니, 지난 1년 동안 받으신 기초연금 약 400만 원 지금 한꺼번에 다 돌려내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청 직원이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당장 전화를 끊으시겠죠? 하지만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의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보내고 있는 환수 통지서의 실제 내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통장에 따박따박 찍히던 고마운 효자 연금이 오늘부터는 내 일상을 옥죄는 무서운 빚더미로 바뀐 겁니다. 내가 남의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준다고 해서 고맙게 받은 것뿐인데 대체 왜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올랐지만 기준이 오른 만큼 검증의 칼날은 현미경처럼 깐깐해졌습니다. 단돈 1만 원 차이로 연간 400만 원, 10년을 놓치면 무려 4천만 원이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수급자로 낙인 찍혀 수백만 원을 토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환수 통지서를 받은 분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난 가장 위험한 착각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7가지 사례를 차례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구청 통지서로 알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내 피 같은 연금 단 10원도 뺏기지 않는 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분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이 매달 통장에 찍히는 걸 보면서 다행이다 하고 안심하고 계시죠? 그런데 꼭 아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는 여러분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정보 시차라는 무서운 덫입니다. 지금은 아무 말 없다고 안심하셨는데 보통 1년쯤 지나 국세청 자료가 넘어오는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통보합니다. 작년에 소득 변동이 확인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받으신 연금은 과지급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달부터 안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자격이 없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동안 받은 연금을 전부 돌려내라고 합니다. 한 달 30만 원대 연금도 1년이면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괜찮은지가 아니라 작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지금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실수가 이 400만 원짜리 고지서를 부르는 걸까요? 통장에 연금이 잘 찍히던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어 버린 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연희동에 사시는 박영숙 씨 사례입니다. 박영숙 씨는 작년에 기초연금을 매달 문제없이 잘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집 앞 편의점에서 하루 4시간씩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월급은 딱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박영숙 씨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100만 원 정도야 큰 돈도 아니고 내 몸 써서 번 생활비인데 나라에서 설마 이걸 문제 삼겠어? 그래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청에서 통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소득 변동이 확인되어 지난 1년간 지급된 기초연금이 지급 요건에 맞지 않는 과지급으로 판단되었으며 그동안 받은 연금 약 4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너무 억울해서 구청에 직접 찾아가 항의하셨습니다. 내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내 몸 써서 정당하게 번 돈인데 왜 이런 통보를 받는 겁니까?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소득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해당 기간 동안 연금이 과지급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소득이 얼마까지 올라가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026년 기준으로 발표된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약 24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약 395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인 정액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모르고 지나치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일을 해서 번 월급에서 약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월급으로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116만 원을 먼저 빼면 34만 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은 금액에서도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20만 원대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즉, 월급 150만 원을 받아도 조건에 따라서는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월급 받으면 무조건 탈락이다라고 오해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예 일을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단 1원이라도 변했다면 귀찮더라도 반드시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알리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전화 한 통이 1년 뒤 날아올 400만 원짜리 환수 통지서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그럼 일에서 생긴 소득만 조심하면 되는 거구나. 나는 일도 안 하고 있으니 괜찮겠네. 그런데 문제는 환수 통지서를 받은 분들 중에는 아예 일을 한 적도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월급도 없고 알바도 안 했고 소득이라고 부를 만한 게 전혀 없는데도 구청에서 연금 전액을 돌려내라는 통보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뜻밖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자식이 마음으로 보내준 효도 용돈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매달 보내주는 30만 원, 50만 원 받으실 때마다 우리 아들, 딸 참 장하다 하고 뿌듯하셨죠? 그런데 이 고마운 용돈이 어느 날 갑자기 기초연금을 끊어버리고 수백만 원 환수 고지서를 날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수원에 사시는 김순자 씨 사례입니다. 아들이 매달 10일마다 꼬박꼬박 보내주던 생활비 50만 원 덕분에 마음이 놓이셨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구청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받은 연금을 모두 돌려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용돈이 사적이전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여러분의 통장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들어오면 이건 용돈이 아니라 매달 버는 소득으로 봅니다. 효도가 어느 순간 연금을 끊는 불효가 되는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녀가 주는 용돈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용돈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이미 기준선 근처에 계신 분들은 그 50만 원 하나 때문에 연금 자격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결정타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정성은 받으면서 연금은 지키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현실적인 방법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녀와 함께 꼭 한 번은 같이 들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
날짜를 고정하지 마십시오. 매달 같은 날에 받지 말고 이번 달은 5일, 다음 달은 20일, 그 다음 달은 말일.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받으셔야 나라에서 정기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둘째, 금액을 똑같이 맞추지 마십시오. 매달 딱 50만 원씩 받지 말고 이번 달은 45만 원, 다음 달은 55만 원, 그 다음 달은 48만 원. 이렇게 금액에 변동을 주셔야 일시적인 용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셋째, 입금 메모를 활용하십시오. 입금할 때 그냥 생활비라고 적지 말고 생신 축하, 손주 과자값, 약값처럼 구체적인 이유를 남기십시오. 자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함께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구청 조사가 나와도 소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금이나 현물 지원입니다. 자녀가 현금으로 직접 드리거나 필요할 때마다 카드로 장을 봐드리는 방식입니다. 통장에 기록이 남지 않는 효도는 나라에서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식들 고생해서 번 돈인데 그 돈 때문에 내 연금까지 뺏기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1년치 연금 400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 충분히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득도 조심하고 자녀 용돈도 관리했는데 또 다른 이유로 환수 통지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재산 때문입니다. 내 이름도 아닌데 설마 문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청주에 사시는 이영훈 씨는 평생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따로 모아둔 적이 없었습니다. 퇴직 후 통장 잔고는 1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인 박영숙 씨 명의로 된 예금 5천만 원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받으신 기초연금 약 4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영훈 씨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돈은 없는데 왜 내가 받은 연금을 돌려내야 하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연금 자격을 심사할 때 개인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부부를 하나의 가구로 묶어서 재산과 소득을 전부 합산해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작성하셨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기억나시나요? 그 서류에 도장 찍는 순간 나라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적금, 주식, 심지어 20년 전에 들어둔 보험 환급금까지도 전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도 몰랐던 아내의 비상금, 자식 결혼 자금으로 몰래 모아둔 돈, 심지어 쓸 생각도 없던 묵은 보험금까지 전부 합산 대상이 됩니다. 결국 이영훈 씨의 연금줄을 끄는 건 본인 소득이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이었습니다. 자, 2026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이영훈 씨 명의 재산은 0원, 아내 명의 예금은 5천만 원. 여기서 금융재산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3천만 원에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면 연간 120만 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1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월 10만 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10만 원이 선정 기준액을 넘기는 마지막 한 방이 됩니다. 그 결과 연금은 바로 중단되고 이미 받은 연금은 전부 환수 대상이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탈락 통지를 받고 다시 신청해도 못 받은 기간의 연금은 절대로 소급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달만 늦어도 100만 원 넘는 돈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한 환수 폭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오늘 저녁에 배우자와 마주 앉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당신 명의로 모아둔 적금이나 나중에 돌려받을 보험금 있는지. 이 대화 한 번이 10년치 연금 8천만 원을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배우자 명의로 된 대출이나 빚이 있다면 반드시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빚은 재산에서 그대로 빼주기 때문에 소득인 정액을 기준선 아래로 확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환수 통지가 날아오는 경우입니다. 통장에 가만히 넣어둔 돈에서 조용히 불어나는 이자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명철 씨 사례입니다. 예금 5천만 원을 이미 신고하고 연금을 잘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년 뒤 환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나라에서 이 예금에서 나온 이자를 소득으로 그대로 계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예금 5천만 원에 연 4% 이자가 붙으면 1년에 약 200만 원. 이 돈은 월급처럼 매달 버는 소득으로 전액 합산됩니다. 여기서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이나 공제해주면서 이자 소득은 단 1원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번 돈인데 일에서 번 돈은 깎아주고 가만히 있어서 불어난 돈은 100% 소득으로 잡는 겁니다. 이미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이 몇만 원의 이자는 선정 기준액을 넘기는 마지막 한 방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돈 쓴 적도 없는데 예금만 해놨을 뿐인데 연금을 토해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자 때문에 연금 날리는 일 피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자를 한꺼번에 받지 마십시오. 정기예금은 월 지급식으로 바꾸세요. 만기 때 이자 200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 달 소득이 폭등합니다. 평소엔 선정 기준액 아래였는데 이자 들어온 그 달만 300만 원, 400만 원으로 껑충 뛰는 거죠. 그 즉시 연금은 중단되고 환수 조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자를 12개월로 나눠 받으면 한 달에 약 16만 원 수준으로 낮아져 기준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연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반드시 활용하십시오.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이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세청 소득 자료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듭니다. 일반 예금에 5천만 원이 있다면 당장 은행에 가셔서 비과세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이자 때문에 400만 원 환수되는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 넣어두고 흐뭇해만 하지 마세요.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는 쓰지 않아도 모르고 있어도 나라 기준에서는 여러분의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 이자 하나 때문에 내 노후의 생명줄인 기초연금이 끊길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소득도 조심하고 자녀 용돈도 관리하고 배우자 재산과 이자까지 완벽하게 방어했다고 안심하셨습니까? 하지만 진짜 복병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가 쓴 적도 없고 내 돈도 아닌데 단 며칠 내 통장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자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지금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 노후를 지키려는 마음보다
자식이나 형제를 도와주려는 그 선한 마음이 오히려 연금줄을 끊어버리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되돌아오는 겁니다. 바로 통장 좀 잠시만 빌려줘라는 가족의 거절하기 힘든 부탁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세 최순자 씨 사례입니다. 아들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들어가기 전 잔금 2억 원이 잠시 붕 떴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 딱 2주만 어머니 통장에 넣어둘게요. 제 통장은 대출 때문에 복잡해서요. 최순자 씨는 아들 돕는 셈 치고 선뜻 통장을 내줬습니다. 정확히 2주 뒤 아들은 돈을 모두 빼갔습니다. 최순자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돈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나간 돈인데 설마 문제가 되겠어? 그런데 이 생각이 최순자 씨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국가 전산망은 그 2주 동안 통장에 찍혀 있던 2억 원을 최순자 씨의 순수 재산으로 확정해버립니다.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통장 명의가 누구냐? 출처가 어디든 용도가 뭐든 며칠 있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사 시점에 어르신 명의 통장에 있었으면 무조건 어르신 재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억 원에서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을 빼면 1억 8천만 원, 여기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하면 연 720만 원,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60만 원의 소득이 생긴 것으로 계산됩니다. 단돈 몇만 원 차이로 선정 기준액 247만 원을 지키고 계셨던 최순자 씨에게 이 60만 원은 연금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폭탄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기초연금 즉시 중단, 그리고 지난 1년치 약 400만 원 환수. 최순자 씨는 너무 억울해서 구청에 찾아가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아들 돈이었고 딱 2주 만에 빠져나갔잖아요. 제가 쓴 돈도 아니에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갑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법상 금융재산은 조사일 당시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와 상관없이 어르신 명의 통장에 있었으면 어르신 재산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잠시 맡아준 돈이라고 해명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의 재산을 숨겨준 재산 은닉이나 허위 신고로 오해받아 더 큰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형제가 아무리 사정해도 기초연금 받는 분 명의의 통장은 절대로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자녀의 집한잔금 보관, 사업 자금 일시 예치, 손주 증여금 보관, 이런 건 전부 금지입니다. 정자녀를 도와줘야 한다면 자녀 명의의 다른 계좌를 개설하게 하거나 제3의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내주는 순간 그건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자금 4천만 원을 공중분해시키는 선택이 됩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노후를 망치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이번에는 여러분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냥 살다 보면 저절로 걸려버리는 경우입니다. 분명 내 손을 떠나 집주인 주머니로 들어간 돈인데 왜 나라는 그 돈을 여전히 내 재산으로 계산할까요? 내 집도 아닌 남의 집에 살면서 전세금을 올려준 것뿐인데 그게 오히려 내 연금을 깎는 결과로 돌아올 줄은 아마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이 모든 이유는 우리가 평소엔 깊게 생각하지 않는 행정기준 하나 때문입니다. 바로 임차보증금입니다. 요즘 전세가 보증금 안 오르는 곳 거의 없죠?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2천만 원만 더 올려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디서 그 큰 돈을 구하나,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쌈짓돈까지 다 털어야 하나.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보증금 올려준 사실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이 끊기고 환수 통지서까지 날아오는 경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에 사시는 73세 정옥순 씨 이야기입니다. 정옥순 씨는 10년째 같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계셨습니다. 작년 재계약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2천만 원만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정옥순 씨는 자식들에게 조금 빌리고 평생 모아둔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 요청한 금액을 그대로 얹어줬습니다. 정옥순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갔고 지금은 집주인 돈인데 이게 어떻게 내 재산이야? 그래서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전세금, 임차보증금을 임차보증금 재산으로 그대로 계산합니다. 집주인이 가진 돈이든 내가 못 쓰는 돈이든 언젠가 돌려받을 돈이든 상관없습니다. 보증금을 2천만 원 올려줬다면 그 순간 내 재산이 2천만 원 늘어난 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증가분 2천만 원에서 지역별 공제액을 뺀 뒤 재산소득 환산율 연 4%를 적용하면 매달 소득인 정액이 몇만 원씩 올라갑니다. 겨우 몇만 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정 기준액 247만 원 단독 395만 2천 원 부부 턱 밑에 있던 분들에겐 이 몇만 원이 연금 자격을 끊어버리는 결정타가 됩니다. 정옥순 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1년을 보냈고 정기조사에서 적발돼 1년치 연금 약 400만 원을 그대로 환수당했습니다.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까? 보증금을 올렸습니까? 월세에서 전세로 바꿨습니까? 그렇다면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았으니 나라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제도지 내 기초연금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연계된 조사가 훨씬 촘촘해졌습니다. 집값이 그대로인데 왜? 라고 의아해하지 마시고 보증금에 단돈 100만 원이라도 변동이 생겼다면 무조건 신고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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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말씀드릴 상황 또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혹은 당장 수술비와 생활비가 급해서 눈물을 머금고 평생 부어온 보험을 깨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받은 돈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 돈 내가 찾은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겠어. 하지만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연금이 끊기고 환수 통지서까지 날아오는 경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5세 김숙자 씨 사례입니다. 김숙자 씨는 얼마 전 허리 수술비가 급해 20년 동안 부어온 종신보험을 해약하셨습니다. 해약 환급금으로 4천만 원이 한 번에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은 이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남은 돈은 통장에 잘 넣어두셨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겼네. 그렇게 안심하고 계셨는데 몇 달 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통보와 함께 이미 받은 연금 3개월치를 돌려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숙자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보험을 깼는데 그것도 병원비로 다 썼는데 왜 나를 부정수급자로 만드냐고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험 해약금이나 만기 환급금은 소득이 아니라 여러분의 금융재산을 순식간에 불려버리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통장에 4천만 원이 들어오면 나라에서는 금융재산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빼고 남은 2천만 원을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연 4% 재산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면 매달 약 6만 7천 원이 소득이 새로 생긴 것으로 잡힙니다. 겨우 6만 원?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6만 원이 선정 기준액을 넘기는 마지막 한 방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라는 돈이 들어온 순간 바로 알지 않습니다. 7월에서 8월 정기조사 때 뒤늦게 확인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 작년 12월부터 이미 자격이 없었네요. 그동안 받은 연금 다 돌려내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수백만 원짜리 환수 고지서의 정체입니다. 김숙자 씨처럼 병원비로 쓴 돈도 일단 통장에 들어온 순간 재산으로 잡히고 쓴 뒤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재산으로 남아 환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보험 해약금이나 만기금을 받으셨다면 혹은 실손보험금으로 목돈이 들어왔다면 아래 2가지만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돈이 들어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주민센터에 가셔서 병원비로 쓸 돈이다. 부채 상환용이다라고 자격 변동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신고하는 순간 나라에서는 이 돈은 곧 빠져나갈 돈이구나 라고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돈의 사용 내역을 반드시 증빙하십시오. 병원비 영수증, 대출 상환 내역, 카드 결제 기록을 꼭 보관해 두십시오. 돈이 다시 빠져나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돈은 계속 여러분의 재산으로 남아 환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환수 사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 변동 미신고, 파트타임, 알바 시작했다면 30일 내 신고하십시오. 근로소득은 116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둘째, 자녀 용돈,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은 소득으로 잡힙니다. 날짜와 금액을 불규칙하게 바꾸십시오. 셋째, 배우자 재산, 배우자 명의 예금, 주식, 보험, 전부 합산됩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넷째, 통장 이자, 예금 이자는 1원도 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십시오. 다섯째, 통장 빌려줌, 단 며칠이라도 4명의 통장에 있으면 내 재산입니다. 절대로 빌려주지 마십시오. 여섯째, 전세금 인상, 보증금 올렸다면 30일 내 신고하십시오. 확정일자는 연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일곱째, 보험금 해약, 해약금, 만기금 받았다면 즉시 신고하고 증빙 보관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소득재산 변동 시 30일 내 신고. 둘째, 신청 전 복지로에서 미리 계산. 셋째, 아무리 가족이라도 통장은 절대 금지. 이 3가지만 지켜도 1년 뒤 날아올 400만 원 환수 고지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득인 정액 시뮬레이션을 해보십시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전부 입력하고 소득인 정액이 247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넘으면 내일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환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초연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1번,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시다면 2번을 적어주십시오. 다음 영상 만드는데 참고해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 황금빛 내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